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의 미학적 가능성인데요. 지금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총 12점이고 모니터에 한 약 250점 정도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전시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그리고 그 전시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시명은 미중류의 얼굴, 즉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미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얼굴이라는 뜻이죠. 아마 그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뭐 한두 점 보시면서 금방 눈치를 채셨겠지만, 다 이 이미지들이 오류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입니다. 꼼꼼히 뜯어 살펴보시면 얼굴에 뭐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혹은 얼굴 형태가 기묘하게 왜곡돼 있다거나 변형돼 있다거나, 또 눈 색깔이나 이 머리카락 색이 뭐 염색이 아닙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이런 색깔들을 띠고 있는 인물들이죠. 저는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집을 했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미술사 혹은 사진사 속에서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것을 결국은 창의성을 갖고 있는 예술 작품으로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전시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인사말 때 그 우리 단장님께서 이제 이 이미지가 사실은 기계 입장에서 보면 오류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맞는 얘기죠. 하지만 결국 수용은 인간의 몫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오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이미지를 수집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thispersondoesnotexist.com이라고 하는 인터넷 플랫폼이 있죠. 이제 스타일게인이라고 하는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람의 얼굴 사진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제목이 얘기를 하고 있듯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들이죠. 이 플랫폼을 가지고 제가 그냥 심심할 때 놀다가, 왜냐하면 이 플랫폼을 한번 클릭을 하면 사람 얼굴이 생성이 되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기존 이미지는 사라지고 다른 이미지가 얼굴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대부분은 사진 같은 실제 인물들 얼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릭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글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00번에 한 번꼴로 이제 왜곡된 이미지가 나와서 처음에는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많은 수의 클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낯선 이미지들이 나와서 이 이미지들을 수집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오류 이미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2점이 걸려 있는데, 이 패턴의 유형에 따라서 제가 임의로 12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한 것이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이 전시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즉 컴퓨터가 창의적인 생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아마 뭐 신문지상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들은 크게 이제 둘로 나뉘죠. AI는 결코 인간을 모방할 뿐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 과정을 모방할 뿐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비티, 즉 창의성을 가질 수 없다 라고 하는 지배적인 견해가 있고, 이에 맞서서 결국 인공지능 역시도 인간 못지않게 창의적인 생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반대쪽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 후자 입장을 대변하는 마가렛 보덴이라는 분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이제 총 3가지 관점에서 컴퓨터가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창의성은 이분의 그 정의에 따르면 새롭고 가치 있는 사고를 산출하는 능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2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관점, 즉 과거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 이것이 창의성이라고
첫 번째 규정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용자 즉 인간에게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이제 갖고 있죠. 그 역도 가능합니다. 즉 과거에 존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관점에서는 새롭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정의 방식은 심리적 관점이 역사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의 견해에 따르면. 그런데 컴퓨터가 이 새로운 것, 즉 창의적인 생산물들을 산출하는 세 가지 방법이 바로 조합과 탐색과 변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사실 인간 예술가들도 흔히 자주 사용해 왔던 방법이죠. 아마도 제 발표 끝나고 나서 이후에 발표해 주실 다른 두 분 선생님께서는 그 내용들을 아마 다루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콜라주나 몽타주 같은 것들이죠.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들을 비논리적으로 이제 결합시키는 방법을 조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레썸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자주 사용했었던 방법이죠. 실제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인공유기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가 랜덤하게 이제 결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이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런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근데 레썸은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조합만 하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 기괴하고 인간에게는 낯설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개입을 해서 이 조합을 이제 통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죠. 뭐 진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진화 알고리즘은 사실 이것도 사실 비논리적으로 그리고 랜덤하게 어떤 형태들을 조합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인간이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죠. 탐색이라는 방법도 사용해 왔던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생성 규칙을 찾아 나가는 방식인데요. 헤럴드 코엔이라고 하는 분이죠. 화가인데 이분이 최초의 AI 페인터라고 하는 아론을 이제 70년대부터 개발했었던 분이고 이 컴퓨터 페인터 아론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킬 때 바로 이 탐색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그림의 규칙이죠. 이를테면 선은 공간과 공간을 분할하고 이 선이 연결되면 이제 면이 만들어지고 이런 이제 생성 규칙을 가장 단순한 생성 규칙을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변형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형태 혹은 사고에 급격한 변화를 주면서 차이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칼 심스의 작품들인데요. 칼 심스는 MIT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예술 작품도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작가죠. 작가이기도 합니다.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이제 작품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왔는데요. 이것도 여기에서 이제 그 칼 심스가 사용했던 방법도 이제 제네틱 알고리즘이죠.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 이것이 가상의 생명체인데요.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이제 변형적 창의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내는 꼽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지금 이제 여러분이 밖에서 보고 계셨던 이 미중류의 얼굴 이라고 하는 이미지의 생산에도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자, 말씀드렸듯이 This person does not exist.com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서 클릭을 거듭함에 따라 산출되는 이제 오류 이미지를 수집한 것이고요. 이 플랫폼은 사실 스타일겐 2 아마 겐에 대해서 좀 상세 설명을 먼저 이제 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쉽게 이해가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개인의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실 요즘 이제 생성인공지능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사실 그 이전까지 인공지능 학습은 이제 주로 그 인식 모델이었죠. 예, 판별 모델이었습니다. 생성 모델은 사실 별로 AI 연구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2014년에 이한구 펠로우가 파격적인 어떤 구조를 이제 제안을 하죠. 즉 생성 모델 내부에 판별 모델을 집어넣어 버리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겐이죠. 그래서 겐이 이제 이미 그러니까 겐은 뭐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을 학습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겐이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은 뭐냐면 여기 리얼 샘플이 있죠.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는 예, 사진입니다. 이 사진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요. 생성자는 이 자기가 학습한 원본 사진의 데이터를 약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노이즈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에 약간 이제 편차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제 가짜입니다. 가짜 페이크 샘플을 이제 제너레이터가 만들면 여기 들어가 있는 예,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것이 원본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짜라고 판별을 하게 되면 이 제너레이터는 다시 만들죠. 조금 더 실제에 근접한, 실제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진짜는 아닌 이런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다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거의 무한대 가깝게 반복이 되면 서로의 능력이 극대화되고요.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이미지는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사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산출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안 굿펠로우는 위조 지표를 만들어내는 위조 지표범과 이것을 식별하는 이제 경찰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 스타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개인의 유형은. 근데 사람의 얼굴 사진을 얼굴 모습을 합성하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모델이 바로 이제 스타일 겐이죠. 원래는 2018년에 개발되었다가 이제 18년에 개발되었고 이제 논문은 29년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제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이미지들이 바로 이 스타일겐이 이제 만들어낸 가짜 인물들,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방법은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 단계까지 계속 합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얼굴 전체 스타일, 그러니까 총 스타일겐이 이제 약 그 20만 장 이상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쭉 그 합성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얼굴의 이제 부분적인 그 스타일들을 조금씩 합성을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지금 스타일겐을 활용한 이제 그 thispersondoesn'texist.com 같은 플랫폼은 일단 스타일겐이 학습한 원본 샘플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저장이 되어 있고 사진 한 장과 이 학습을 통해서 이제 확보하고 있는 이 스타일들을 계속해서 합성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스 A 사진에다가 그동안 이 사진을 합성한다 치면 저해상도 단계에서 뭐 지금 석 장밖에 안 나와 있지만 수백 장이 되겠죠. 그 스타일의 평균치를 여기다 갖다 덧붙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해상도 단계에서 또 이 평균치 총합을 갖다 덧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타일 개인이 학습한 데이터 양이 워낙 많고 이 과정이 이 레이어가 지금 3개뿐만이 아니고 무수히 거의 무한대 가까울 만큼 많기 때문에
이 무수히 많은 인물들의 스타일이 다 여기에 이제 합성의 재료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의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노이즈라는 건 뭐냐? 이제 개별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특질이 있죠. A라는 사람은 갖고 있지만 B라는 사람은 갖고 있지 않는 특질. 예컨대 입가에 점이 있다거나 주근깨가 있다거나 기미가 있다거나 이런 특징을 의도적으로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이즈를 전혀 주입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사진 같은 리얼한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것을 실험 결과로 알아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스타일계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계는 2를 개발하게 되는 것인데요. 스타일계에서는 물방울 얼룩이 구조적인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전체와 부분적 요소들이 불일치해요. 그러니까 눈은 정면을 보고 있는데 입은 삐뚤어져 있다거나 이런 특질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일겐 2를 개발을 하는 것이죠. 물방울 얼룩을 제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와 부분의 불일치 문제도 해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제가 스타일겐 2를 활용한 이 플랫폼을 통해서 클릭을 계속해 보면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250장의 사진들 쭉 모니터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진들 보시면 면밀하게 관찰해 보시면 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인데요. 지금은 이제 스타일겐 3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스타일겐 2에서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이제 개발자들이 인식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총 12개의 카테고리로 제가 구분한 이 사진들을 쭉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이고요. 먼저 디테일, 이 제목은 그 카테고리 제목과 각 사진 한 장당 제목은 제가 임의적으로 갖다 붙여 놓은 것입니다. 아마 면밀히 살펴보시면 어디에 왜곡이 발생했는지를 금방 아마 아실 겁니다. 기이한 형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민감한 피부라고 하는 이 부분도 볼이 이제 옆에 배경과 따라가면서 찢어진 형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마에 달라붙은 달팽이, 이건 이제 스타일겐 1에서 나타났던 이제 고질적인 문제라고 알려주셨던 이 물방울 얼룩이죠. 이것이 합성이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커진 형태로 짐작이 됩니다. 여기 뭔가 달라붙어 있죠. 여기도 흉터 비슷한 것이 있죠. 이 여성의 왼쪽 볼도 파여 있고요. 이분도 뭔가 입술 주변이 짙게 찢어져 있는 형태이죠. 그리고 이런 디테일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 외에도 어딘지 모르게 인공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변형된 신체라고 하는 카테고리인데요. 이 부분은 얼굴 주변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왜곡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타일계는 사람 얼굴 형태를 생성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의 중앙 부분만을 주로 학습을 하고요. 주변부는 거의 학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변부에 있는 어떤 요소들은 마치 그 신체 일부가 아니라 어떤 배경이나 노이즈처럼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합성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얼굴, 그러니까 기념사진을 찍었을 때 예컨대 한 손을 턱에다 괴고 있다거나 손이 올라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신체 일부로 인식을 못하는 것이죠.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지금 아마 이 목 아랫부분도 굉장히 둥그렇지 않고 각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손가락도 지금 잘려나가 있는 형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태는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왜곡과 변형인데 이
입부분에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한 10만 번 이상의 클릭을 한 것으로 10만에서 한 15만 번 정도를 클릭을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제가 수집한 이미지가 한 7, 800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만 번의 클릭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0번 정도 했다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0. 잠깐만 몇 퍼센트지? 0.01쯤 될까요? 예. 물론 미세한 왜곡들은 자주 발생하는데 그것의 시각적 효과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수집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오류의 발생 빈도는 훨씬 높긴 합니다. 그런데 그 빈도수 중에서 이처럼 이 부분에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두 케이스밖에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 경우는 아마 제가 그래서 오류 원인을 추정하기 이제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아마 이 부분에 어떤 무슨 불순물 같은 것들, 혹은 뭐 막대 사탕을 물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이제 짐작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예, 신체 일부에 변형이 생긴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예, 손을 이렇게 귀 쪽에 올리고 있다거나 하면 이것이 신체 일부로 학습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왜곡입니다. 예. 다른 모든 부분은 거의 퍼펙트하게 학습이 돼서 합성을 잘 했지만 이 주변부는 굉장히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죠. 예. 역시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진들입니다. 금방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궤도 이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런 유형인데요. 아마도 이 유형은 이제 보통 그 고해상도 단계에서 이제 디테일의 어떤 그 합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치를 잘못 지정해서 생겨나는 왜곡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제 주로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굉장히 기묘하게도 놀랍게도 이렇게 팔자 형태가 만들어진 그런 왜곡입니다. 보시면 이 눈썹과 머리카락이 맞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도 귓바퀴 속으로 머리카락이 파고 들어가 있죠. 머리카락이 끊어져서 지금 볼에 달라붙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마 이제 머리카락은 또 노이즈의 방식으로 추가가 되는 경우도 이제 그 고해상도 단계에서 발생하는데 그 때문에 발생하는 왜곡, 그러니까 지나치게 머리카락 노이즈를 많이 추가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왜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물 친구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유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그 기념사진을 찍었을 때 학습 데이터 중에서 군상일 경우, 즉 친구나 지인들과 같이 찍게 되면 중심에 위치한 인물은 제대로 합성이 진행되나 주변에 위치한 인물은 인물로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배경처럼 학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얼굴 형태의 왜곡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왜곡이죠. 근데 이 왜곡은 랜덤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얼굴 형태에 일정한 규칙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왜곡이 심각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그런 경우를 이제 골라 본 케이스죠. 귀여운 괴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아빠랑 찍은 것 같은데 아빠가 괴물이 되어 버렸죠. 그 다음 이제 사라진 안경이라고 하는 유형인데요. 이건 아마 학습의 오류, 변형 왜곡이라기보다 유리의 투명성 때문에 유리 뒤쪽의 얼굴 피부와 유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왜곡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무태안경인 경우는 이 안경테가 얼굴 형태와 이 렌즈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는데 무태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태 안경을 쓴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한쪽 렌즈가 사라지는 경향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무태. 예, 무태. 예. 무태가 아닐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얼루고 진화라고 이름 붙인 유형인데요. 이건 아까 스타일 개는 고질적인 문제, 개발자들 스스로가 인정했었던 물방울 얼룩. 이게 이제 64 곱하기 64 정도의 이제 저해상도 단계에서 중간 해상도쯤 단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서 이것이 이제 1024 곱하기 1024의 고해상도 단계로 끊임없이 레이어를 추가해 나가면서 합성을 진행하는데, 그러면 이 물방울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티끌만한 조그마한 정말 물방울 형태였다가 이것이 일찍 출현하면 고해상도 단계로까지 합성이 진행되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 형태도 이제 성장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랜덤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멋진 형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볼품없는 흉측한 형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아마 처음에는 정말 점 정도의 크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레이어가 계속 추가되니까 이 얼룩이 커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멋진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관처럼. 그다음에 이제 메타모르포즈, 변형이죠. 신체 일부가 이제 변형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아까 잠깐 다프네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다프네는 그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론이 이제 사랑했었던 여인이죠. 그래서 아폴로가 쫓아가니까 이제 이 여인이 누구였죠? 돼지 여신에게 비로 돼지 여신이 아마 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프네가 이제 빌죠. 아폴로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해서 무슨 나무 있죠? 제가 나무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나무로 이제 변해가는 그 이제 그리스 신화 속의 여인입니다. 제목은 이제 물질의 친화력이라고 붙여놨는데 아마 머리카락과 이 뭐죠? 후드티를 구분하지 못해서 붙어버린 경우가 될 테고요.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위로 중력을 거스르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다음 이제 컬러의 도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이제 컬러의 변형이 이제 심각하게 생긴 유형은 보통 이제 머리카락 색깔은 고해상도 단계에서 합성하거든요. 그래서 랜덤하게 아무 색상이나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발생한 오류로 이제 짐작이 되는 굉장히 핑크빛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 여성의 경우는 눈도 짙은 블루가 되어 있죠. 초록색 머리카락으로 이제 변형된 케이스고요. 그다음 앰비발런스라고 제목을 붙인 유형인데요. 성 혹은 나이 이런 것들에 혼란이 생긴 경우입니다. 명백한 여성인데 이제 턱수염을 노이즈로 아마 추가해서 발생한 오류 같고요. 남성인데 이제 여성적인 특질을 이제 부여해버린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인데 아마 노이즈를 잘못 추가한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미세하게 이제 턱 수염이 보이죠. 머리카락이 아마 잘못 갖다 이제 붙여진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돌연변이라고 이름 붙인 카테고리인데 이거는 제가 보통 이제 패턴이 보이면 오류 유형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 유형은 제가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거의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오류들 추정할 수가 없는 오류 원인을 추정할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턱이 갈라져 있죠. 얼굴 형태가 기묘하게 이제 늘어난 형태, 볼이 찢어져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건 굉장히 사시가 극단화된 형태인데 이건 아까 스타일계는 고질적인 문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었죠. 얼굴과 부분적인 요소들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 이 사진은
정면 얼굴을 찍은 사진인데 이것을 합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측면 사진으로 바꾸는데 그때 이 정면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눈이 측면으로 합성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지 않고 정면을 고수하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비한 초록눈, 물론 그 초록눈은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변이이죠. 그런데 굉장히 이 경우도 물론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초록눈이 발생을 하더군요.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제 구분을 해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묘하게도 초록눈은 여성에게서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초록눈을 가진 남성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10만 번 이상의 클릭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어떤 AI 바이어스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카테고리인데요. 창란의 징후라고 분류한 유형인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오류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 그리고 오류의 원인을 도저히 추정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굉장히 강화돼서 변형이 심각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기형적인 경우다라고 금방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기존 미술사나 사진사 속에서도 이런 변형과 왜곡된 형태의 이미지가 있었는가를 빠른 속도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홀바인이 렌즈 왜곡상을 실제 화면 속에다 그려놓은 그런 작품이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다른 모든 화면 속 요소들은 정교하고 원근법에 충실해서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으나 하단 한쪽 부분에 왜곡상이 있습니다. 세부 디테일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그려져 있지만 렌즈 왜곡 때문에 해골이 이제 잘못 그려진 형태. 하지만 이 왜곡상을 의도적으로 화폭 속에다가 담아 넣고자 했죠. 왜냐? 일상적인 시각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당시로서 너무나 파격적으로 재밌고 기묘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왜곡된 이미지를 그대로 화폭 속에다가 그렸던 것이죠. 초현실주의자들은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런 왜곡상들을 찾아 나갔던 경우이고요. 사진이 발명되고 나서도 사진가들은 렌즈 왜곡으로 발생하는 이런 효과들을 의도적으로 찾아 나갔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진가들은 또 의도적으로 이 인물들의 형태를 이제 변형시키는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제 결론입니다. 이런 왜곡과 변형, 그리고 이제 이 왜곡과 변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철저한 우연, 즉 랜덤리스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질적 요소들을 아까 이제 조합적 창의성 혹은 이제 변혁적 창의성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들은 항상 예술가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저희 연구소 이제 동료 교수님들이 이 이미지를 보시면 무섭다는 반응이 첫 번째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또 이제 다른 견해가 존재하죠. 즉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지빌리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이제 확장시켜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 생성 이미지를 예술 작품으로 수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는 여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두 번째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